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정치 교육 내용학을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 학습지 자료는 일단 거기 빈칸도 비워져 있고 밑줄 쳐 있는데 이거는 복습용으로 잘 활용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아마 시작하기 전에 뭐 질문을 받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확인하든지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진도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은 오늘부터 해서 8주간에 걸쳐서요. 4월 29일 날 아마 마지막 종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도표는 다음 주에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아마 처음에는 조금 정치사상하고 저쪽에 진도가 좀 밀릴 수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어려운 파트들이 좀 몇 가지 있고, 그 다음에 그것만 넘어서고 나면 정치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거기에 맞춰 좀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우선 목차를 한번 잠시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점프업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하고 그 다음 시중에 나와 있는 개론서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라서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굳이 개론서를 안 보셔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만약에 이제 내용이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좀 더 추가를 해야 되겠다면 거기 인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라고 하는 참고 문헌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것들 확인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자, 목차를 한번 보시죠. 그 정책 개념과 본질에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시험에서 거의 우리가 출제를 할 건 없는데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 다음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의 어떤 개념하고 본질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그 다음 내용들이 좀 편해지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좀 잘 숙지를 하고 이해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사상이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고 해서 매번 특강을 제가 다시 한번 하는 편인데 정치사상이 사실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치사상은 굉장히 이야기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으로 엮어져 있고 그래서 정치사상을 이해를 하실 때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이걸 만약에 그냥 이론적으로 막 접근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면 정치사상은 좀 쉽게 이해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 당시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했던 이론이나 주장들이 무엇인지 그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치사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시험에서 꼭 한 문제 출제가 되는데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면 일단은 사회계약론이 일단 주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계약론을 주축으로 해서 자유주의하고 공화주의가 시험 문제에서 왔다 갔다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계약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자유주의의 특성, 그 다음에 공화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 요 내용들은 조금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시험 범위에 어쨌든 포함되는 것들이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경향들 좀 이해를 하시고 내용들은 나중에 확인들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도 제가 강의를 할 때 그 말씀 드렸는데 시험 문제 최다 출제가 되었던 사람은 당연히 홉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출제가 좀 많이 됐던 사람이 로크였고 그 다음 루소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좀 상당 부분 덜 했는데 최근에 이제 사회계약론에서 루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출제가 좀 많이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비중상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로크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근 경향들을 생각해 보면 일단 어쨌든 로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잘 이해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루소와 더불어서 좀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사회계약론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의 기본이 특성하고 그 다음에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거기 공리주의라고 하는 파트가 있죠. 목차에 보면. 목차 교과서 페이지로 본다면 93페이지부터인데
존 스튜어트 밀의 어떤 정치 사상을 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에 또 정리를 해야 될 건 당연히 롤즈에 대한 이야기죠. 예. 롤즈의 어떤 주장이나 개념이 사실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은 출제가 안 되고 있었는데 어쨌든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해서 롤즈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물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장들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화주의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마구 이제 막 섞여서 전개되는데, 윤리학이라든지 다른 쪽은 공동체주의라는 표현을 그대로 쓸지 몰라도 정치학 쪽에서는 이미 공동체주의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정치학의 이해책이 아직 개정판이 안 돼서 그게 나온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서울대 정치학 책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어떤 분위기였냐면 공동체주의하고 공화주의를 막 뒤섞어 쓰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공동체주의와 공화주의는 비슷한 것으로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보통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정치학 쪽에서는 공화주의라는 표현들이 가장 일반화되어 있고 그 다음 윤리학이라든지 다른 쪽은 공동체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직까지. 예, 그거는 이제 학문 어떤 배경상 차이니까 그 차이점은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화주의와 관련되는 가장 기본적인 건 제도적인 접근들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됐거든요. 그동안. 그러니까 제도적인 측면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공화주의의 어떤 실질적인 측면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정치에서 이제 가장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정치 권력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냐면 집단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한 정치 집단, 정치 구성 집단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권력 집단으로 보는 게 국가죠. 정치학에서는. 우리가 사회학 같은 경우 사회 집단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정치학 같은 경우에는 국가라고 하는 정치 공동체 이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국가라는 개념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국가의 기본적인 개념은 폴리스도 국가에 해당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국가의 개념은 사회 계약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대 이후로부터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어쨌든 근세 이후에 만들어졌던 그 국가 개념에 따라 지금 현재 우리는 국가를 정치 공동체로 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정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이 국가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게 가끔씩가다 시험 문제 출제됐는데 일단은 거기 섹션 2에 보면 국가 유형 및 이론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국가의 경제적 역할에 따른 구분해서 최수국가, 공공재국가, 케인지언즈 거시경제조정국가, 그 다음에 복지국가, 발전국가.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게 이제 발전국가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으로 출제가 됐던 게 최소국가, 뭐 사회주의국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적인 어떤 용어로서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용어들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발전국가는 직접적으로 그 내용을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와 사회 관계 양식에 따른 구분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다원주의 국가론. 이거는 뭐 정치학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원주의 국가론이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의 본질이기도 하고 사회 현상이 다원주의이기 때문에 바로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다원주의 국가론은 시험에도 출제가 됐고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걸 잘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는 힘 중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게 바로 정치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말하는 정치 권력은 규범적 의미는 없고요. 정치 현상적 의미로 정치 권력이에요. 규범적 의미를 가지는 정치 권력은 통치권이라고 부릅니다. 통치권. 그럼 이제 규범적 의미가 아닌 일단은 여기 나온 대로 현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권력은 정치 권력이라 보통 그냥 불러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건 딴 게 아니고 거기 섹션 1에 보면 2번 있죠. 정치 권력의 자기운동.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원래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정치 권력의 어떤 자기운동이라고 하는 것. 이걸 좀 이해를 잘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정치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감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운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권력이
그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배 수단과 정당화 기제 같은 것들을 사용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란다와 크레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여기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권력이 정치 권력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판단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가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험에 출제가 됐던 것은 바로 국가의 도덕성 차원이었어요. 윤리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정치 권력 논쟁이 있습니다. 정치 권력 논쟁은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준비한 친구들한테 굉장히 필수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사실 정치 권력 논쟁은 딱 어디까지였냐면 다원 권력론까지였어요. 다원 권력론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뭐 깊게 출제가 된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 논쟁에서 가장 핵심은 누구냐면 누가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행사하느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행사하느냐. 그래서 정치 권력 논쟁에서 가장 핵심 누가 지배하느냐 어떻게 행사하느냐. 요 두 가지를 반드시 초점 맞추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될 거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론입니다. 민주주의론에 대해서는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복잡하게 된 이유는 어원적 의미의 민주주의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많아서 그래요. 어원적 의미의 민주주의는 그냥 다수가 통치하는 거죠. 통치권을 가지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다수가 통치를 못하다 보니 갖가지 모양새의 민주주의가 등장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민주주의가 복잡한 건데 어쨌든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나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일단 첫 번째는 어원적 의미의 민주주의를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고요. 어원적 의미의 민주주의 핵심은 그거죠. 다수정. 다수가 정치를 해야 된다. 다수에게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링컨의 연설입니다. 링컨의 연설. 그래서 링컨이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 이야기. 그죠? 뭐가 있습니까? 국민의 의한. 그 다음에 국민을 위한. 그죠? 이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보통 민주주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세 가지 개념을 어원적으로 좀 잘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민주주의 분류 방식인데 민주주의에 대한 분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일단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제도와 절차로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실 때. 물론 이념적인 측면도 있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생활 양식, 이걸 우리가 가치로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민주주의는 제도와 절차의 역할을 한다. 제도와 절차의 역할을 한다.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이해를 했다. 그러면 민주주의 일반론에서 첫 번째,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비민주 정치체제를 우리가 구분하는 기준도 역시 제도 측면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몇 가지가 없는데 제도 측면입니다. 제도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제도가 뭐였냐면 선거제도죠. 선거제도. 그래서 우리가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주의 체제인지 비민주 정치 체제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 중심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우리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당연히 민주주의 원리죠. 민주주의 원리 중에 이해를 정확하게 해 두셔야 되는 것들은 첫 번째는 대의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력 분립,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다수결 원리, 학부 학생들한테 이제 민주주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제일 많이 답하는 게 자유, 그 다음에 다수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에서 결정 방식으로 본다면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결정 방식이 다수결에 의한 결정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다수결에 의한 권리 행사, 주권 행사라고 하는 게 과연 제대로 국민의 뜻과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여기에 대한 논쟁이 그동안 많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투표의 역설 문제. 그죠? 선호 집합적 민주주의의 문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민주주의 대안과도 관계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최근에도 어쨌든 계속 물어봤던 주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전개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역사적인 이제 흐름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현대 민주주의는 보편적인 형태는 자유민주주의와 대의제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대의제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사회민주주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일 많이 지금 현재 보편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 자유민주주의와 대의제민주주의.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일단은 시험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아테네 민주주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아테네 민주주의 특성.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자유민주주의와 대의제민주주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의제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대의제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접근을 하는 건 약간 복잡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시대별로 자유의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자유민주주의도 운영 방식의 형태가 좀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보다는 대의제민주주의 쪽에 좀 더 초점 맞추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대의제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민주주의는 이 두 가지 기본 원리의 바탕을 두고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는데, 그래서 그 전개되어 온 형태가 뭐냐면 미국식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다원주의. 그죠? 이게 이제 시험에서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 민주주의와 루소의 민주주의를 연결하고 있는 참여 민주주의. 이걸 이제 이것에 대한 어떤 논의, 도입 이런 것들이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파트 협의 민주주의는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학자들 사이에 약간 논쟁이 있었어요. 선거구 개편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그래서 한번 기본적으로 개념들은 정리 좀 해두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제일 많이 이 파트에 출제가 됐던 거는 두 파트죠. 다원주의하고 시민민주주의. 이 두 가지 파트가 시험에서는 계속 물어본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좀 잘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이해만 좀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입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적인 절차와 제도를 만들어서 역사적인 전개를 해왔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이행이 언제 된 것인지를 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공고화를 시킨다는 말은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단단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단단하게 정착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거는 뭐 민주화의 개념은 사실 뭐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실 거고, 시험에서 일단 중요했던 부분들은 일단은 거기 헌팅턴의 역사적 분석, 민주주의 이행 과정에서.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물어본다기보다는 헌팅턴이 역사적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발견했는지 그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뭐 충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해두셔야 되는 건 당연히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 유형입니다. 그렇죠?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복잡한 이야기 아니고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만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속변수는 대부분 다 민주주의 이행이고, 그럼 민주주의가 이행하게 된 독립변수가 뭐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이것들만 확인들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공고화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그 종속변수죠.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 공고화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 요인들, 방해하는 요인들, 이런 어떤 독립변수들을 살펴보고 그 변수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만 확인만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냥 간단히 이해를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섹션 4 같은 경우는 한국 현대 정치사인데, 한국 현대 정치사는 객관식된 시험에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시험에 물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히 핵심들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이행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건데, 결과적으로 그 민주주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치 발전의 가장 핵심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절차와 제도이다. 그러면 민주주의와 절차와 제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서 발전해가는 것, 정치가 발전해가는 것, 이게 우리가 정치 발전의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 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민주주의를 전제로 해서 논의가 된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는 절차와 제도니까 정치 발전을 위한 절차와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 발전론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논의,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이제 근대화 이론이죠. 근대화 이론. 그래서 근대화 이론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정치 발전을 종속 변수로 봤을 때 정치 발전에 기여한 독립 변수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래서 그 독립 변수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근대화라는 거예요. 근대화. 그 다음에 경제 발전. 근대화나 경제 발전. 이게 이제 종속 독립 변수로서의 가장 중요한 정치 발전의 종속 변수라고 하는 정치 발전의 개념의 가장 핵심적인 독립 변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의 위기라고 하는 것들은 예전에 많이 나왔지만 요즘에는 뭐 크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냥 위기가 상시화됐기 때문에 뭐 크게 따로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하는 거죠. 예. 아마 경제도 그럴걸요. 경제도 지금 이제 경제의 위기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약간 여기에서 무덤덤해지게 돼요. 아, 위기라고 하는 건 항상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거구나. 예. 그래서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발전론에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섹션 2입니다. 그죠? 근대화 정치 발전의 관계. 이걸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 여기가 가장 핵심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시험에서 자주 물어봤던 건 바로 이제 후기 근대화 이론, 이걸 자주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어려운 논술 문제가 바로 이제 4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거. 여기에 이제 어려운 논술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후기 근대화 이론. 이것이 이제 시험에 최다 출제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후기 근대화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독립변수입니다. 독립변수. 경제발전 독립변수입니다. 그래서 정치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느냐. 이 측면에서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발전의 과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발전의 과제는 당연히 뭐죠? 제도화입니다. 제도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행했다. 민주주의는 절차와 제도가 본질이다. 그러면 절차와 제도에 따라서 분파일을 잘 하는 거. 이게 정치 발전이에요. 정치가 분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정치 발전이라고 하면 분파일을 잘 하는 건데 그 분파일을 잘 하는 건 민주주의적으로 한다는 거지. 그러면 민주주의는 절차와 제도라는 거지. 그러면 정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바로 절차와 제도에 따라 분파일을 잘하는 거. 이게 이제 정치 발전입니다. 그러면 결국 정치 발전의 과제는 뭐냐면 당연히 제도죠, 제도. 제도화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화를 어떻게 시킬 거냐. 이거 이제 살펴보는 건데 첫 번째의 주제가 뭐냐면 정치 문화. 정치 문화. 그래서 정치 문화라고 하는 건 정치적 태도를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전제죠. 정치 발전을 하려면 구성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해를 또 해 두셔야 되는 건 딴 게 아니고 정치 발전의 과제에 나와 있는 요 모든 기본적인 내용들은 전부 다 정치 발전과의 관계에서 바로 독립 변수입니다. 독립 변수.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정치 발전을 하려면 정치 태도가, 정치 문화가 바람직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파트는 전부 다 거의 독립 변수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쪽에서는 거의 다 종속 변수 이야기가 많았다면 이 파트에서는 우리가 독립 변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정치 발전을 하려면 여론과 언론이 건전해져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도 역시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요새 정치 문화도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고요. 여론과 언론에서 거의 시험 문제 나올 게 없습니다. 언론에 대해서는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한 번 출제가 된 건 딴 게 아니고 유사 권력이라고 하는 거. 한국 언론이 제4부 권력으로 작동을 했었다는 거. 그게 한 번 출제가 됐었고 나머지는 거의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익집단입니다. 그죠? 이익집단은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만에 한 번 정도. 예. 이익집단에서 어차피 물어본다면 민주주의적인 차원에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이익집단 차원에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익집단은 민주주의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까지 포함을 시키면
이익 집단은 거의 한 2년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이익 집단 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한 3년에 한 번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는 딴 게 아니죠. 거기 4번 이익대표 체계입니다. 이익대표 체계. 이 이익대표 체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이익대표 체계가 뭐죠? 바로 현실적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현실적 민주주의. 그죠? 현실적 민주주의. 그래서 거기 보면 다원주의가 등장하잖아요. 미국식 다원주의라고, 미국식 민주주의라는 다원주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익대표 체계는 현실적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 현실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실제 집단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 그죠? 민주적으로 어떻게 이익을 분배하느냐. 이것에 대한 논의가 이익대표 체계예요. 아시겠죠? 자원과 가치를 사회에 민주적으로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래서 민주적으로 배분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비민주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론주의는 우리가 알다시피 비민주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비민주적으로. 그런데 다원주의는 민주적으로 배분을 하죠. 그런데 어떤 민주적 배분 방식이에요? 경쟁을 통한 배분 방식이고, 그 다음에 조합주의는 어떤 방식이죠? 국가가 이익을 정리를 하고 간섭을 통해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합주의는 두 가지가 다 나타나요. 비민주적인 방식도 나타날 때가 있고, 그 다음 민주적 방식이 나타날 때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정당입니다. 그죠? 정당. 최근에 이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어쨌든 정당, 선거제도, 정부 형태입니다. 이게 요즘에 거의 이제 핫한 파트라서 시험을 치러 가기 전에 꼭 봐야 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정당, 그 다음에 선거제도, 정부 형태, 정치사상. 요 네 파트는 무조건 핵심이죠. 핵심. 그래서 정당에 대한 부분들 잘 정리를 하는데 시험에서 많이 이제 출제가 된다면 두 가지 파트가 핵심입니다. 정당의 유형, 정당의 유형. 역사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정당이 변화되어 왔는지, 성격을 바꿔왔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맨 밑에 보면 정당 체제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정당의 발생 요인과 정당 체제를 좀 잘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당 파트에서는 이 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가다 물어보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정당 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 문제인데, 헌팅턴의 제도화가 이미 시험 문제 한번 나왔다라고 한 측면에서 정당 개혁과 헌팅턴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연결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헌팅턴의 이야기하고 정당 개혁 이야기는 다시 한번 연결해서 물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거제도. 선거제도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건 선거의 지도 이념하고 기본 원칙, 이건 반드시 꼭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별거 아니었지만 드디어 이제 논제에서 등장하면서 선거제도의 요소 내지는 내용을 물어보는 지문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구성하는 내용 요소가 네 가지죠,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중에서 어쨌든 시험에서 계속 물어보는 건 선거구 제도하고 그 다음에 대표 선출 방식이에요. 대표 선출 방식. 그래서 4번, 5번 선거구 제도와 그 다음에 대표제. 요 두 가지는 일단 반드시 꼭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그 선거구 제도는 당연히 소선거구제하고 대선거구제를 잘 이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구 개수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거 별거 아닌데 자꾸만 틀리고 오시니까 속상해요. 이거 왜 틀리고 오는지. 그냥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비례선거 대표는 전국 단위로 하면 한 개.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권역이 안 나눠져 있으면 비례대표는 대선거구제에서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개념만 잘 이해를 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제. 대표제에 보면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 비례대표제, 혼합대표제가 있는데
시험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대표제는 다수 대표제하고 당연히 비례대표제입니다. 그죠? 다수 대표제, 비례대표제.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도 주로 이제 이걸 가지고 물어보니까 이걸 중심으로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문에서 주로 많이 언급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한국 선거제도의 특징하고 한국 선거제도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잘 정리를 꼭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지역주의 투표 형태 분석해서 나왔는데 이것도 한때 꽤 유행했죠. 유행했는데 요즘에는 약간 주제는 어쨌든 시들해진 주제. 왜냐하면 정치 문화가 이미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판단이 되어서 크게 어떤 주목해야 될 만한 주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선거와 대표 유형에 보면 헤이우드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두 번 출제가 됐어요. 신탁 모델, 대리 모델, 위임 모델, 유사 대표 모델. 이 헤이우드의 대표 유형 네 가지가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전통적인 방식은 이렇게 안 나눕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위임 모델과 대리 모델을 보통 크게 나누어요. 그리고 이제 위임 모델과 대리 모델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대리 모델과 위임 모델 개념과 좀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건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할 건데 어쨌든 헤이우드는 네 가지로 나누었고 뭐 시험에 네 가지가 출제된 적이 있다. 근데 그거보다 전통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려면 전통적인 위임 모델하고 대리 모델을 좀 잘 이해하는 거 이것도 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부 형태라고 하는 놈이 참으로 참 요즘 많이 나옵니다. 그죠? 헌법 개정 논의가 이제 활발해지면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은 딴 게 아니고 대통령제 제도적 징표, 그 다음에 의원내각제 제도적 징표 이걸 반드시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제도적인 징표를 통해서 이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 형태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형태의 문제점이 4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형태를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 도대체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이걸 좀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되었던 게 이원 집정부제예요. 이원 집정부제. 그래서 이원 집정부제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내각제 중심의 이원 집정부제도 있죠. 독일입니다. 독일. 독일이 이제 의원 내각제 중심의 이원 집정부제인데 문제는 독일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별거 없거든요. 대통령 그냥 장식품이고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형태하고는 거리가 너무 머니까 독일은 사실 거론이 안 되고 프랑스 정부 형태만 주로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 형태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독특한 특징들이 몇 가지 있어요. 작년에도 이제 시험 나왔던 게 제가 그 특징에 꼭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독특한 특징들만 몇 가지 확실하게 이해를 해 두시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것들은 꼭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아마 관련되는 강의하면서 논문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주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참고로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통치구조론에 가게 되는데, 의회에서 통치구조론의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의회주의, 의회 위기입니다. 의회 위기. 이게 이제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주제였는데 최근에는 의회 위기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고요. 거의 4문 있죠. 의회 현실적 유형. 의회의 현실적 유형. 4번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현실적 유형에다 초점 맞추시고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집행부와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시험에 제일 중요했던 행정국가화 현상인데 행정국가 현상도 요즘에 좀 시들하죠. 시들하고 요즘에는 어떤 현상이냐면 사법부입니다. 사법부. 뭐 11시 반에 이제 나중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해결을 못하니까 계속 법적으로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주목받는 게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에요. 사법의 정치화 현상. 근데 아직까지 이걸 여러분 시험에 물어볼 만한 주제는 안 됩니다. 교과서에서 거의 안 다루지니까 이거는 뭐 아직까지 하실 만한 주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이건 단독으로 나오기보다는 중앙과 지방과 정부 형태는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 형태의 연결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좀 접근을 해서 나중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통치권과의 관계라든지 그 측면에서 한번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통치 구조로는 사실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옵니다. 뭐 나온다면 아주 드물게 4년이나 5년 한 번 정도 나올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정치.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국제사회 국제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정부성이죠. 무정부성. 우리가 지난번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요일 달에도 제가 이걸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죠? 국제정치를 이해할 때 가장 기본은 무정부성입니다. 무정부성. 무정부성. 그리고 이제 이 무정부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든 신현실주의든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보편적 특징을 꼽으라면 당연히 무정부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무정부성의 특징이 뭐죠? 모든 국가는 평등하기 때문에 무정부성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국가는 평등하니까 무정부성이에요. 평등하면 위험이 커집니까? 아니면 위험이 작아집니까? 일반적으로. 질서가 잡힙니까? 질서가 잘 안 잡힙니까? 모든 주체가 평등하면, 평등하다는 것이 인정되면 질서가 잘 안 잡힙니다. 홉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 자연 상태에서. 그런데 평등한 상태에서는 어떤 놈이 잘못을 해도 그 잘못을 규율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엇나가면 계속 엇나가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도 이제 그 엇나가는 것을 열받으니까 또 엇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만인의 만인 투쟁 상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정부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왜 발생하느냐. 당연히 모든 국가는 주권이 평등하다라고 한 전제 위에 놓여 있으니까 당연히 무정부성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무정부성은 평등한 상태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하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쟁 위험이 커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현실주의자들입니다. 현실주의자들. 자, 그래서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을 중심으로 국제정치 현상과 그 다음에 제도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의 가장 핵심적인 논의들을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시험에서는 당연히 뭐 현실주의, 자유주의. 근데 의외로 또 국제정치에서는 현실주의, 자유주의하고 그 다음에 구조주의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좀 약간 계속 물어보는 추세입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현실주의, 자유주의인데 그렇지만 어쨌든 구조주의도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체제라고 하는 거는 이야기 드렸는데 일단 국제사회라고 하는 동네가 하나 있고, 그죠? 국제사회구입니다. 국제사회구에 가면 동네 힘센 형들이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체제가 결정된다고 했죠. 예, 그래서 국제체제라고 하는 것은 강대국의 수를 기준으로 해서 강대국이 어떤 질서를 유지하냐에 따라서 체제의 모습이 결정된다는 거. 이거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중앙정부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질서를 어느 정도 유지해 갈 수 있는 방법은 강대국 때문이에요. 강대국의 수가 그래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중국의 말을 안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국이 반발을 거세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오르겐스키의 세력전 이론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중국이 지금 현재 어쨌든 초강대국이 미국을 상대로 해서 강력한 경쟁국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국제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르겐스키의 세력전 이론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끔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실주의에 나와 있는 이론들 중에 보면 패권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신현실주의 이런 것들은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죠. 하나는 거버넌스 개념이고 하나는 바로 국제 레짐이라고 하는 거. 그 개념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섹션 4의 국제행위자, 국제제도 같은 경우에 주요 내용들은 전부 다 뭐죠?
제도를 중시하는 입장이 누굽니까? 자유주의죠. 그러니까 섹션 4의 내용들은 대부분 다 자유주의 입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섹션 3은 어떨까? 그렇죠. 이건 현실주의적 관점의 논의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봐보세요. 국제사회는 질서가 없지만 망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국제사회도 뭔가 모르는 질서는 있는 것 같아. 그죠? 그러면 그 질서가 동네 형님들의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면 설명하는 게 섹션 3이고, 그 다음 섹션 4 같은 경우에는 질서 이야기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다양한 국제 행위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도에 의해서 굴러간다는 거. 이거 나름대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섹션 3이 현실주의 관점이 많다고 한다면, 섹션 4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적 관점이 많은 거. 요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외교적 과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사드 배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게 이제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 MD 체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기본적인 어떤 이해 정도 해 두시면 일단 내용들은 크게 무리 없이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 맞추시고, 그 다음에 흐름들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에 거는 정치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뭐 사상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정치 공동체인 국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정치 공동체 내에서는 권력 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정치 공동체를 운영해 나갈 때, 분파일을 할 때, 정치를 할 때 어떤 방식과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강조하는 게 바로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방식으로 분배와 방식을 결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가 도대체 뭐냐?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라고 하는 관점들이 바람직한데 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히 덧붙여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발전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에 따른 분배, 이 분배가 발전하는 거, 분배 방식이 발전하는 거, 이게 바로 정치 발전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치 발전론 살펴보고, 그럼 우리가 정치 발전에서 내용들을 보니까 민주주의적 절차와 제도가 발전하는 것이 곧 정치 발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정치 발전의 과제에서는 정치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독립 변수 중심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 발전의 독립 변수들을 정치 문화부터 해서 쭉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게 바로 이 정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국제정치입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변수, 이 외부적 변수로서 독립 변수가 바로 국제정치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국제정치를 우리는 살펴보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외국 가서 힘을 좀 많이 세우고 협박도 하고 이러면 우리나라에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많아지겠죠. 지금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우리나라 대기업들한테 협박을 해가지고 현대가 미국에 공장 짓고 이번에 또 삼성이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 아주 이제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사실은 뭐예요? 그 공장은 우리나라에 지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가 않고 미국에 지금 이제 짓고 있단 말이지.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국제정치적 관계, 역학관계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국제정치가 결과적으로는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이게 바로 뭐냐면 세계화 상황입니다. 세계화 상황. 그래서 이 세계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게 마지막 국제정치가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거기 넘기시면 정치교육 내용학 지식 구조라고 해서 내용들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정치를 공부한 이유는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죠. 아시겠나요?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정치 교육을 하는 이유는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민을 키워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의들을 이제 정리를 하실 때 어쨌든 정치 발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독립 변수가 필요한지, 그리고 정치 발전의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 정리를 하면서 내용들을 봐가시면 좀 체계를 훨씬 더 잘 잡을 수 있을 거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정치의 개념과 본질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 예.